토끼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시작해보죠.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코로나19가 불러온 파급 효과는 단순히 감염병에 국한해 설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감염병 유행과 그로 인한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큰 영향을 받고 회복이 어려운 계층이 바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염병이라는 겉모습에 숨어있는 코로나19의 이면은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현재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요,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어떤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코로나 유행, 또 그로 인한 충격파가 퍼져 나가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큰 영향을 받고 회복이 어려운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에게 타격이 먼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지난해 11월 1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코로나19 유행에서 관찰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사회 심리적 영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받고 회복이 어려운 약한 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증적으로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인 코로나19 확진자 152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겪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된 이후에도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고통을 좀 느끼실까요? 그 조사 결과 확진자 대다수는 감염 당시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불안과 확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괴로움 등을 경험했고 완치 이후에는 후유증에 대한 그런 불안, 재감염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했습니다. 또 확진자의 56%는 치료 중 우울을 겪었고 24%는 퇴원 후에도 겪는다고 이제 보고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좀 실제로 직접 그런 어떤 차별을 경험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확진자 46.1%는 감염을 이유로 비난이나 모욕,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런 차별 경험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신체 증상 등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종우 교수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정신건강을 고려하는 격리 및 치료 방침 마련이 필요하며 감염병과 개인의 특성, 정신건강 문제의 그런 중증도에 따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은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이 정신건강 질환자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유행 이후에 우울이라든지 외로움 같은 것들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더 높았다고요? 그 코로나19 유행의 시기에 조현병 환자 지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성환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에서 7월 동안 국내 조현병 환자 1,440명과 일반 인구 2,000명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조현병 환자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 인구군의 잠재 평균을 0으로 두었을 때 각각 마이너스 0.5점, 마이너스 0.8점으로 일반 인구군에 비해 낮았습니다. 반면 외로움과 우울은 일반 인구군의 잠재 평균을 0으로 두었을 때 각각 0.4점, 0.3점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축소로 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은 다른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조현병,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특히나 어떤 투약을 하고 또 진료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진료라든지 치료에 좀 더 소홀해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김성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 2020년 1년 동안 그 조현병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그 조현병 환자들의 입원이나 외래 방문율이 현저히 감소해서 그 정기적인 투약과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이제 좀 시사했습니다. 1년간 월별 조현병 환자의 입원은 예상 대비 최대 8%, 외래는 최대 5%의 유의한 그런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약물 유지가 재발 예방에 가장 중요한 측면인 건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치료받고 뭐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관련해서 김성환 교수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연속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응급대응체계 개선, 병원 기반 사례관리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조현병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백신 접종 역시 필수라고요? 예, 그 김성환 교수는 조현병 환자들이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여에서 우선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교수는 그 국내외 보고에 따르면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중증으로 이환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한 두세 배 정도 높다면서 반면 최근 이스라엘 보고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치사율이 일반 인구의 3.2배에 달하던 것에서 백신 접종 이후 그 차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그 백신이 조현병 환자에서 더욱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현병 환자가 백신 접종과 치료제에 투여해서 우선 대상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조현병 환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조현병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고 그리고 우울감 역시 더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는데요. 드러난 것에 비해서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어떤 대처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예,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이제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강기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야간에 돌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거부를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현행 정신건강법 50조 3항을 보면 정신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응급 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해야 하는데 전문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게요. 지난 2020년 통계를 보니까요. 1년 동안 조현병 환자가 하루 평균 병원들로부터 입원을 거부당한 횟수가 무려 14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통틀어서 총 14번이 아니고요. 매일 하루 14번씩 조현병 환자가 입원이 거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의료기관들이 조현병 환자의 응급인원 요청을 거부하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열린 그 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찬 이사장은 응급 입원을 위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환자들이 엄청 많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면서 입원시킬 병실이 없어서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변동을 운영하면 그 예산에 안 맞는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500병동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심지어는 교육을 맡아야 할 대학병원에서도 폐쇄된 병실을 자꾸 없애고 있다. 입원시킬 만한 병실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입원시킬 만한 병실이 없다. 이게 꾸준히 치료받고 그리고 약물 복용이 절실한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 그리고 입원의 기회를 잃은 채 더 어두운 그늘로 더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게 현실이네요. 예, 특히 그 지난해 11월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경찰이 요청한 조현병 환자 응급 입원이 거부된 비율은 7%에 달했습니다. 네. 총 5,431건의 응급 입원 요청 중에 382건이 거부된 것인데요. 전년인 2019년에는 전체 7,591건 중 거부가 214건으로 거부 비율이 이제 2.8% 정도였는데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그 3,992건 중
316건이 거부돼서 거부율은 7.9%로 더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조현병 환자의 응급 입원이 거부되는 이유, 일단은 병실 부족을 이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실 폐쇄는 이건 코로나19 문제와 연관이 또 있습니까? 응급 입원 거부율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상태로 병상일단 포화 상태인데다가 의료 인력도 코로나 대응에 투입됐기 때문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일부 수도권 병원들은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시작한 뒤에 그 응급 병상을 아예 폐쇄하거나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사실은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져 왔다면서요. 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런 흐름은 계속됐다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병동은 이윤이 크게 남지 않기 때문에 병원들이 운영 축소를 시도했고 코로나19 유행을 이제 기점으로 정신병동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 병동은 2011년 1021개에서 2020년 859개로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신체 질환이나 정신 질환의 복합적 치료가 필요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데 지금 추세로는 입원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골마왔던 문제인 건데 코로나19가 촉발제가 돼서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역별로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22년까지 권역별 정신의료센터를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없으면 응급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응급 입원에 따른 그 병상 확보도 중요하다. 2022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곳저곳 그 전전하지 않고 바로 응급 입원과 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현병 환자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정신 관련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앞서 이제 여러 통계를 통해서 그 확진자 대다수가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불안과 그 확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괴로움 등을 경험했고 그로 인한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오탁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팀의 연구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그 일반 성인보다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불면증은요, 잠이 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만 못 자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건강이 또 나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불면증은 잠이 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증상을 비롯해서 지나친 이제 조기 기상, 야간 수면 부족, 적정 수면 후에도 느껴지는 그런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을 포함합니다. 불면증 환자는 그 생체 리듬이 바뀌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등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불면증일 경우 뇌의 부피가 해마다 줄어들어서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런 불면증 유병률이 증가했다라는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19와 불면증의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구 내용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오탁규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은 성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불면증 유병률을 비교했습니다. 연구에는 성별, 연령대, 정신질환 등 다양한 변수가 사용됐는데요. 그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면증을 겪을 확률이 3.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험도가 여성에서 3.5배, 40, 50대에서 4.2배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없거나 동반질환 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기저질환 악화를 의미가 낮은 그런 환자일수록 확진에 따른 불면증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면증 발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령, 정신질환, 동반질환 지수 3 이상의 환자들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불면증 위험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은 반면 젊거나 건강한 사람일수록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런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더 많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데 다각도로 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분들이 코로나 위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 그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이제 그 약한 고리의 한 부분이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범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2019년과 2020년 사이 사망한 그 암 환자 1,456명의 의료 이용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암 환자 임종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응급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응급실에서 사망한 암 환자는 53명에서 2020년 99명으로 2배가량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사망 전까지 응급실에서 체류하는 시간도 유의하게 늘었는데요. 호스피스 병상이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전환되면서 임종 증상에 이르러 준비되지 않은 채 다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네, 호스피스 병상이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 입원할 곳이 없어진 거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병상은 어떤 경우에 입원이 가능했습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는 사실 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뉩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입원은 그 여명을 예측할 수 있는 말기 암 환자만 가능합니다. 사실 임종에 이르기 전에 이 말기 암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호스피스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경우 임종에 이르는 원인이 다양하고 그 과정에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해서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입원형 호스피스는 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증 및 신체적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와 웰다잉 준비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스피스 병상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자세한 현황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예, 그 호스피스 병상은 현재 국공립 의료기관 위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해서 그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닫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앙 호스피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코로나로 휴업 신고를 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7곳이었습니다. 민간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과 고대 구로병원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나머지 빅5 병원 그리고 그 상급 종합병원은 그 자문형, 가정형 등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로병원 관계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려면 2주에서 2개월 정도를 대기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은 돌봄 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러겠네요. 대기 기간이 최소 2주에서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그 사이에 가족들은 그 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이며 그리고 암 말기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중환자 병상은커녕 호스피스 병동 입원조차 어렵다 보니까 임종 전에 증상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임종 전 선망과 같은 증상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임종 3일 전 선망 증상을 경험한 환자가 2019년 10.9%에서 2020년에는 17.19%로 늘었고 승합제 사용 환자가 52.3%에서 59.2%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호스피스 의뢰가 늘었음에도 심폐소생술은 12.5%에서 16.3%로 증가했고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모니터링 등도 각각 81.1%에서 98%, 60.4%에서 75.8%, 86.8%에서 99%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에는 대다수 말기 암 환자에게 이런 검사가 시행됐었고요.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임종 전 증상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임종 전에 증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환자는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걸 보는 가족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보내는 가족들 마음도 편치가 않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가족 간 인간적 상처를 남기는 사별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2021년 9월에서 10월 동안 그 말기암 환자 50명과 보호자 이제 36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조사한 결과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는 면회 제한으로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고립감을 느끼며 불안감이 선망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환자 임종기를 함께하지 못한 데서 그런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 1인이 독박 간병을 하면서 고립되고 육체적, 심리적으로 소진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 간의 인간적 상처를 남기는 그런 트라우마성 사별 경험은 유가족의 그런 사별로 애도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김범석 교수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인 그 말기 환자 돌봄 문제, 돌봄의 연속성을 고려한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성은 방역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기 상황에서도 말기 환자의 돌봄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 방역 너무나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가는 길 역시 존중받고 그리고 대우받을 권리가 물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병상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좀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의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제 올해 상반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입원형은 아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거고 자문형은 암 환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일반 병동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한 심리 등을 지지하는 거라 그 입원형과 질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지정을 시작하면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다 많은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형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수나 병상을 무작정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몰고 온 쓰나미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핥힌 것 같습니다. 오롯이 이 코로나에 집중됐던 관심을 이제는 좀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까요? 너무나 아파하는 사회의 약한 고리들이 많아서 좀 걱정인데요. 자, 이제부터라도 좀 더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 이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